어떻게 이 프로티스가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RNA와 결합하는지, 어떻게 11 베이스 페어를 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마이크로 RNA 프로세싱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은 마이크로 RNA 바이오제네시스를 시작하는데 일종의 관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조절이 일어날 수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RNA에 결합하는 단백질, RNA 바인딩 프로틴들과 RNA를 변형하는 기술에 의해서 마이크로 RNA의 어떤 시퀀스의 스페시픽한 방식의 조절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RNA, 마이크로프로세서 단백질 자체의 어떤 모듈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링세니 같은 경우에 아주 특이적으로 프라이렉 때문에 결합하고 결과적으로 프로세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A가 원 같은 경우는 에디팅을 통해서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델박스 헬리케이스라든가 SR 프로틴들도 프라이마이크로 RNA 프로세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모듈레이터들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호수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포스포릴레이션이라든가 아세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양이라든가 활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MECP2라는 단백질이 GCR8과 직접 결합함으로써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액티비티가 조절됨으로써 전체 마이크로 RNA 패스웨이가 조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마이크로 RNA 그룹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프리마이크로 RNA가 핵 밖을 나가서 세포질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엑스포진 5라는 단백질이 이 트랜스포트를 담당하는데 그 구조를 살펴보시면 프리마이크로 RNA가 안쪽에 있는 베이직 레시드들과 결합을 해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끝에는 베이직 파켓이 존재해서 튜브에서 트리플라임 오버에 간단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로자가 만들어낸 프리마이크로 RNA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서 트랜스포트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프리마이크로 RNA가 핵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이소와 만나게 되는데요. 다이소도 일종의 분자로 이루어진 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RNA의 끝으로부터 이슈비 누클레오타이드를 보고 절단을 합니다. 주로자의 도메인 구조를 보시면 어느 정도 주로자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다이소도 RNA 3도메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저보시면 RNA 바인딩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이머의 시퀀스 레벨에서 보면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요. 40도메인과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RNA와 결합하고 엔소미너스에는 헬리케이스 도메인이 있어서 호흡했던 TRBP와 결합한다든가 프리마이크로 RNA 룹과 결합한다든가 해서 프리마이크로 RNA 프로세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소의 전체 구조는 GRDR라는 아주 초기 시냅생물에서 풀렸는데, 보시면은 RNA 3도메인들이 위에 놓이고 40도메인이 아래 놓이고 40도메인은 RNA에 끝이 결합하고 RNA가 쭉 형성한 편연을 따라서 붙음으로써 결과적으로 RNA 3도메인이 일정한 위치에서 절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에 인간의 다이소 단백질의 40도메인 부분이 구조가 풀렸는데 그 구조를 보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휴먼 다이소의 경우는 5'MD에 붙는 박켓과 3'MD에 붙는 박켓이 존재해서 프리마이크로 RNA 5'과 3'의 각각 붙음으로써 오버형을 가지고 있는 프리마이크로 RNA의 끝으로부터 이슈비 누클레오타이드를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다이소 프로세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이소 프로세싱도 역시 RNA 바인딩 프로틴이나 RNA 모디파잉 엔자임들 아니면 다이소에 직접적으로 모듈레이션 하는 단백질들에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몇 가지 뉴클레이스들이 프리마이크로 RNA를 절단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실레이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링크28 같은 단백질의 경우에는 프리마이크로 RNA도 붙어서 터미널 유리드 트랜스퍼레이즈들을 가지고 와서 유리드레이션을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소 프로세싱이 저해되고 또 디스를 예출하는 일종의 누클레이즈가 와서 이 프리마이크로 RNA를 제거해주게 됩니다. 다이소의 조절 인자들도 있는데요. TRBP 경우에는 다이소에 결합해서 다이소의 프로세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카이네이즈 등의 포스트 트랜슬레이션을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인자들이 다이소의 활성과 양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프리마이크로 RNA로부터 RNA 듀플렉스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단계는 리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아고넛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아고넛은 아주 보존된 몇 개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4도메인은 3'엔드에 결합하고 8도메인은 RNA의 5'엔드에 간단하게 결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데요. 12도메인은 단백질의 가운데 놓이고 일부 아고넛의 경우에 실험 RD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크로 RNA에 결합된 RNA를 선택적으로 절단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를 만드는 과정은 실제로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듀플렉스를 아고노트에 올려놓는 단계, 로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HSP70와 90라는 사세권 단백질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HSP들이 이 아고노트에 커다란 퍼포먼스는 체인지를 유도를 함으로써 듀플렉스가 잘 로딩이 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듀플렉스 중에서 한 스트랜드가 제거됩니다. 보통 언와인딩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일어납니다. 반대쪽 스트랜드는 마이크로RNA 스타 혹은 패신저라고 부르고 거쳐 마이크로RNA는 보통 가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스트랜드가 거추어가 되고 어떤 것이 마이크로RNA 스타가 되느냐 하면은 그 스트랜드를 고르는 과정은 이렇게 로딩이 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고노트의 미드 도메인이 절 안정한 끝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5' 엔드를 붙잡음으로써 비대칭적인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랜드가 선택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아고노트에 로딩되는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리스크도 역시 조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리스크가 형성되고 나면 마이크로RNA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크로RNA가 분해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CLR랑스에서 가장 자세하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XRN1과 XRN2라는 단백질이 마이크로RNA를 분해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조금 다른 시스템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해파리의 경우에는 남자와 초기 대하의 경우에 의지라고 부르는 아데닌을 붙여주는 효소에 의해서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햄1이라는 메틸 그룹을 붙여주는 단백질이 그 RNA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트랜스 마이크로RNA 경우에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고노 자체가 조절이 되기도 하는데 하이드로실레이션이나 포스포릴레이션 아니면 폴리 ATP 라이보실레이션에 의해서 아고노의 위치나 활성이나 양이 조절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이크로RNA 패스웨이에서 다 들으셨고요. 이 과정은 폴추, 드로샤, 엑스콘신 5에서 아고노스로 구성된 일종의 가장 전형적인 캐노니컬 패스웨이에 해당합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식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주로 동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보존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리고 또 양이 많은 대부분의 마이크로RNA들에 의해서 이용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낼 부분은 이 패스웨이는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온선오직 바이오제네시스 패스웨이들이 존재하고 용신형의 마이크로RNA도 일부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이크로RNA 바이오제네시스와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Hi, I'm Mary Kim from RNA Research Center at IB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small RNAs called microRNAs with a focus on their biogenesis and regulation. So, small RNAs are found in diverse eukaryotic species. They have evolved as guardians that fight against unwanted genetic materials, such as viruses, transposon, messenger RNAs, and part of the genome that need to be suppressed. They can be defined by their length, which is about 20 to 30 nucleotid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Argonaute family proteins, or AGO. This slide shows the complex of Argonaute bound to small RNA. Argonaute protein binds to both the 5' and 3' ends of small RNA, making a stable complex known as RISC, or RNA-induced silencing complex. So there are actually multiple types of small RNAs in diverse species, but in animals they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hree groups: microRNA, or miRNA, or siRNA, or small interfering RNA, or piRNA, key-inserting RNA. They are slightly different in terms of the length, with piRNA being the longest one. Among the two Argonaute subclades, AGO and PIWI, microRNAs and siRNAs interact with AGO subfamily, and piRNAs interact with PIWI subclade proteins. They also differ in terms of the requirements for processing enzymes. MicroRNAs depend on both DOSA and DISA, and siRNAs use only DISA. piRNA biogenesis complex, the biogenesis pathway is more complex, requiring several endonucleases and exonucleases. MicroRNAs have evolved to regulate protein coding genes. siRNAs have more diverse functions. piRNAs mainly function in transposon silencing in young cells. Today I'm going to focus on the microRNA as
that regulate protein coding genes. So how do microRNAs act? They act as guide molecules in post-transcriptional gene silencing by base pairing with their target mRNAs. In plants, most microRNAs make a nearly perfect match, leading to the cleavage of the RNA. But this is rare in animals. In animals, microRNAs usually make a partial match to the 3' UTR of mRNA. If you have a closer look at the interaction between microRNA and their target, the position 2 to 7 or 8 of the microRNA sequences make a perfect match to their target, and these sequences are called seed sequences. And through this kind of interaction, each microRNA can potentially target hundreds of messenger RNAs, and there are hundreds of microRNA genes in each species. So as a result, microRNAs have important functions in both development and pathology of mammalian cells and beyond. So if you knock out a biogenesis factor for microRNA to wipe out all microRNAs, the animals are dead in early embryonic stage in most species that have been tested, indicating that microRNAs indeed play important roles. If you knock out some individual microRNAs, you will find some interesting phenotypes. For instance, this is NIR8 from flies. Compared to the wild type, NIR8 flies are much smaller in body size. So these are dwarf animals, and this indicates that this particular microRNA controls the organismal growth. MicroRNAs are also involved in human diseases, such as cancer. So some tumor-suppressive microRNAs, such as NIR15A cluster, their genes are deleted often in cancer. By contrast, some oncogenic microRNAs, their locus are often amplified in cancer. So given their importance in both in development and pathology, these regulators need to be tightly controlled. And as shown here in this slide, each microRNA has their own unique expression patterns. Some are rather ubiquitously expressed, but some are exclusively expressed in certain tissue types. So this sets a question for this talk. How are microRNAs made and regulated to properly control the cell fate during development? So I will start by giving you a very brief overview of the microRNA pathway and then explain each step one by one. So microRNA biogenesis starts with transcription by POL2, which generates a long transcript with a hairpin structure. microRNA sequences are highlighted in red, and it is embedded in the stem, so it has to be released by endonucleases. This RNA is called prime microRNA, and this is cleaved by an enzyme called DOSHA near the base of the stem. It's generating a short hairpin called pre-microRNA. This is again cleaved by an enzyme called DISO to release an RNA duplex of 22 nucleotides, which is then loaded onto envelope to make the mature microRNA. So the two processing steps, the enzymes are largely segregated into the nucleus and the cytoplasm. So to connect these two steps, you need a transport vector for pre-microRNA, exporting 5 specifically recognized pre-microRNA to transport pre-microRNA into the cytoplasm. So this is the canonical microRNA biogenesis in animals. So let's look at individual steps, starting from the structure of microRNA genes. microRNA loci are found in various genetic contexts. The majority of microRNAs in mammals are found in the intronic regions of either non-coding or protein-coding transcription units. So in this case, the same transcript will serve a dual role to produce both protein and microRNA. In some cases, there are exonic microRNAs in non-coding transcription units as well. Often, microRNA loci are found in close proximity to another microRNA locus, making a microRNA cluster. Transcription of microRNA is mediated by RNA polymerase II, so microRNA transcription can be controlled extensively by POL2-associated factors and epigenetic regulators. To give you just a few examples, P53 activates the NIR34 cluster, which is another tumor suppressor. MYC, on the other hand, activates oncogenic NIR17 cluster and suppresses tumor-suppressive NIR15A cluster. Transcription vectors and microRNAs are often engaged in a regulatory loop, amplifying the effect of microRNA. One good example is ZEP1 and ZEP2, which transcriptionally suppresses NIR200 family. 200 family, on the other hand, suppresses ZEP1 and ZEP2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the 3' UTR of the mRNA. This reciprocal interaction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mesenchymal to epithelial transition, which is known to be important for cancer metastasis.
Find my grenade.